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저마다의 운명이 있듯 나라에도 국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일생 동안 기륭화복에 운이 출입을 거듭하듯 나라에는 흥망성쇠의 국운이 순환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우리의 영토가 중국 대륙까지 뻗쳤던 삼성조 시대와 고구려 발해까지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를 지나 간도수 섭리로 인해 영토가 한반도로 축소된 500여 년의 조선 왕조를 거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맞아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린 때까지 국운이 쇠퇴하여 온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 7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화 세대가 만든 토대를 딛고 서서히 국운이 상승하여 오늘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의 인기와 국제사회에서 더없이 높아진 한국의 위상까지 올라왔으나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골마있던 온갖 문제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이어진 이념 대립과 분단의 상처,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념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면서 급기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회의 내란 범죄 행위로까지 치달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상제님 고수부님께서 정확히 짚어준 말씀은 없을까요? 두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종도들에게 옛글 한 수를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 하시니 이러하니라. 3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0일 7월 7석 3호야 동지한식 백오제. 고 후비께서 어느 날 공사를 베푸실새 말씀이 계시니 이러하니라. 되어진 일 생각 말고 오는 일을 생각하소. 선천운수 궁80 달80 지금 운수 동지한식 백오제 150년 살게 될 일이로다 하시더라. 이 두 분 말씀 중에 공통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동지한식 백오제입니다. 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후에 성인의 의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서로 반목하는 또렷한 두 계열이 존재합니다. 국부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통 우익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익 세력입니다. 이른바 반공 계열과 용공 계열이기도 한데 이러한 갈등은 건국절 논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날개가 건강할 때 비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허공과 같이 정멸한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평생을 살아도 중도에 서기 어려운 욕심 가득한 인간에게 똑같이 100% 순수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인간이 성불을 하여 부처님이 되거나 그리스도로 성화되면 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왕정국가가 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인간의 의식 수준이 수준 이하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럴듯한 좌우 이론의 본질을 캐들어 가다 보면 전혀 뜻밖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피 튀기는 현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자유진영과 체제를 허물어뜨려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파괴적인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대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양쪽을 번갈아 이간질하며 이익을 취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속을 볼 수 있는 진실의 눈이 뜨이지 않거나 금권에 매수당하기 때문에 자꾸 핵심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당연히 대한민국의 출발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계열 간의 이해에 따라 그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국 연도를 1919년으로 볼 것인지 1948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든 나라에 생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생일이 없다며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민주당과 진보계 정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45년 8.15를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는데도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공간 3년간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정치 깡패들을 건국 공신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계열 인사들은 1919년 건국론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열 인사들은 1948년 건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을 건국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50주년의 시점이라며 제2의 건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고,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50년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50년 격동 반색이라는 사진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을 기준으로 각각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국은 사라지고 해방만 남은 8.15라는 제목의 김용삼 기자의 영상을 일부 참고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발행한 관보 1호에는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인식은 1949년 8월 15일에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 하여 이날 정부 주도하에 독립 제1주년 기념식으로 거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다 라고 선언했고, 임정 지도부의 한 사람이며 1948년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왕이 이끄는 사회당도 같은 날 8.15 이날은 우리 민족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건국 1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경향신문 신문 보도를 보면 1958년을 건국 열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10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날 출생한 건국동의 소년소녀 194명을 선발해 꽃수레에 나눠 태워서 서울시가를 행진했고, 각 수레에는 경축, 정부 수립 제10주년 또는 건국 제10주년 구호를 내걸고 보신각종 타종과 국군의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만 해도 건국일이란 의식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해 여야 합의로 1987년 10월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원한 광복군으로 추앙받던 김준엽 씨가 헌법개정위원회와 접촉해서 임시정부의 법통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 전문에다가 삽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여 헌법 전문에 1919년에 결성된 임시정부의 법통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이승만의 임시정부 계승에 대한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 의장에 선출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 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반면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재헌의회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1948년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여 이승만의 임정 계승론을 정면에서 반박합니다. 김구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당성을 부정했으며 50선거에 반대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건국 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후에도 김구는 1949년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구의 정치적 야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나섰던 김구는 북한의 압도적 군사력과 남한의 허술하고 빈약한 군사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장개수 총통의 밀명을 받았던 유오만은 김구의 거처인 경교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 김구 유오만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김구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 남한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공산군의 수준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 소련인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쉽게 북한군을 남한으로 투입시켜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를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다. 이처럼 북에 직접 가보고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북한 상태를 보고도 입 꾹 닫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거짓부렁을 한 김구와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전선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 279회나 전시연설을 했던 이승만, 과연 누가 진정한 국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을까 판단이 안 됩니까? 오죽하면 킬구라고까지 하는 만평이 나왔을까?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쓴 정한기 박사는 김구 테러 활동의 희생자는 81명으로 집계된다며 책머리에 평생에 걸쳐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이자 무수한 암살 음모의 장본인이라 하였습니다. 1948년 건국에 대한 부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1960년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역대 정부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나마 온전한 건국 기념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건국 20주년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가 권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건국 역사를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좌파의 역사인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게 된 것이 건국절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연구한 김충남 박사가 쓴 대통령과 국가 경영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의 주된 공격 목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다. 이 두 지도자의 재임 기간 중 세계사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반이 세워졌다. 이 두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거꾸로 떨어야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룩한 건국혁명을 분단국가 출범 혹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건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논리의 외피를 쓰고 있던 좌파들의 공격은 이승만은 국토를 분단하고 독재를 한 인물이니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로 수렴됩니다. 원칙을 포기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며 김용삼 기자는 말합니다. 작고하신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권영성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996년 저서 헌법학 원론 125페이지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이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자주독립적,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도 2019년 헌법학 123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적법성이 구분돼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으로 이해되어야지 실정 헌법질서상의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통의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 헌법 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1919년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보는 데 대해선 필연적으로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 11월 9일 문재인 정부 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다라고 무책임한 말로 소모적 논쟁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은 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임시정부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 한 문장을 근거로 임시정부를 세운 것을 꼭 건국이라 할 수는 없다 봅니다. 이에 대해 지만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모적 논쟁이 아닌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역사의 입체적 재평가가 절실함에도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그 의도가 괘씸하다. 서로 간에 속뜻이 건전하다면야 상호 존중하여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아닐 일이지만 논란을 위한 논란과 분란만 계속 양산해내어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때가 더 본질적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에 의한 끝없는 대남 공작의 역사였고 그들의 주장은 남한 좌익 세력의 손을 통해 남한 정서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 제주 4.3 사건부터 광주 5.18에 이르기까지 그렇기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정쟁의 이면에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까지 들여다봐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한 우려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부부간 사랑의 결실이 엄마 뱃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가 이 아이의 생명의 시작이니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날은 동지입니다. 동지를 흔히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 하였으니 일양이 희생하나 아직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일제치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말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무럭무럭 자라나 드디어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이 아이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그렇듯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3년간 미 군정이 지난 다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열리고 이 선거를 통해 재헌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년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됩니다. 바로 이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건국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탁태되어 자라던 10개월을 싹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역국을 언제 먹습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태어났을 때를 기념해서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태어난 나라의 생일, 건국절을 두고 이리저리 말을 지어내는 것은 사리 판단 자체를 못하거나 딴 마음을 품은 것들입니다.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몬테비데오 협약은 1933년에 체결된 국제법 조약으로 국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국가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국민과 영토를 되찾았지만 곧바로 미 군정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주권을 갖추지 못했기에 3년이 지나서야 정부 수립과 더불어 주권을 갖추어 국채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나라의 생일이라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승만, 이동희, 안창호,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 가운데 어느 누구도 1919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김용삼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효력이 조국 광복 후 1년 내에 끝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가 건국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한시적인 건국준비 조직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임시정부 사료 가운데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건국기 이전에 나라를 되찾는 복국기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료이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을 비롯해 해방공간의 어느 누구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1945년 9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국내외 동포의 고함이라는 성명에서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며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건국절 논란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특한 북학주의 역사관을 좌익에서 차용하여 끊임없이 체제를 흔들기 위한 대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두 역사관이 서로 부딪혀 충돌하는 쟁점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동지안식 배고지 얘기하다 말고 말 많은 건국절 논란을 꺼내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제님께서 이 글은 세상 비결이니 잘 기억하여 두라 하시며 옛글 한 수를 외워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 비결이라 하신 말씀 속에 사실상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지에서 한시까지 105일이니 그 105일째부터 덜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로서 일양시생이라 하였고 한식에 조상의 묘를 찾아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합니다.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계자추 얘기가 유래라는 설도 있지만 동국세식의 기록에 따르면 청명에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쳤는데 임금은 이 불을 정성 판서 무무백관 369을의 수령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를 사화라 했습니다. 수령들은 한식에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한 것이지요. 이 동지한식 백오제를 기존에 해석을 하던 분들은 동지에서 한식까지 105일 기간 동안 시도가 돈다느니 또는 상제님 화천 이후 105년이 지나 도판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느니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찍어다 갖다 붙였으나 정작 격변이 일어나는 큰 분기점과 접점이 다 유기적 연결성을 갖는 등의 유의미한 세운의 시간대도 아니었고 어디 하나 앞뒤 살이 합당한 합리적인 해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비결이라 하시며 옛글 한 수를 외워주신 상제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여기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대국적인 구군에 대해 짚어주시는 그 의중이 느껴집니다. 고수부님 또한 선천운수 궁80 달80이라 하시고 같은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데에는 그만큼 이 시간대가 세계사적 변화의 큰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것을 예시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지에 대한 상징은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의미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이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식은 언제일까요? 105년이 지나야겠지요. 1919년에서 105년을 더하면 바로 2024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2024년 4월 11일로 105년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지한식 105제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라는 것은 덜어낼 제, 나눗셈 제, 섬돌 제 또는 음력 4월을 뜻하는 여자로도 씁니다.
불은 새 불이 나와야 천지공사가 되느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한번 해야겠다 하시더니 부리부리 사월내 직위금지 사월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잉태했던 옥동자를 덜어낸다, 빼낸다, 곧 출산하는 시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세운의 겉도수요, 속도수인 대한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에 드디어 귀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간도수의 땅에 이 열매가 드디어 잎사귀 사이로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는 때로 출산 시 머리 부분이 보이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제라는 글자에는 섣달 금음으로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뜻하는 제석 또는 제1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하는 한식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영어의 태양을 뜻하는 sun과 아들이라고 하는 sun이 같은 어원이라고 하지요. 제석은 까치 설날이고 다음 날은 우리 설이라 하듯 같은 논리로 새 불을 받기 전 한식이라는 기간은 새 불을 지피는 시간이자 옥동자를 출산하는 과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1년이 지나 만 106년이 되는 2025년 을사년 4월 임시정부 기념일로부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갑진년의 동지한식 배고제라는 제석을 지나 이제 새로운 설을 맞이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해를 가리켜 진사성인출이라 한 것이며 출산의 과정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온 사회가 그 영향을 받아 갑진년 동짓달 1분명의 시간을 전후로 진통이 시작되더니 점점 진통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며 복중의 새 불이 드러나는 절정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5번째 택지 최괴의 상전에 보면 상활 택상 어지 최니 군자 이하야 제6기하야 개부루하나니라. 상전에 말하기를 연못이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최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병기를 손질하여 헤아리지 못할 미연의 사태를 경계한다는 뜻인데 이 구절에 제6기라고 하여 이 제자가 64개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괴의 상과 이 제자에 담긴 의미가 서로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최는 취하라는 구절로 봤을 때 최는 모여드는 상입니다. 여기서 이 취는 계사하전 2장에 일중위시하여 취천하지민하며 취천하지화하여 교역 이퇴하여 각덕기속해 하니 개취저 서합의 구절에 등장합니다. 해가 정중하면 장이 열리고 천하의 백성이 이르고 천하의 재물이 모여 교역하고 물러가 각기 그 발을 얻으니 대개 서합궤에서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중위 시는 황극이 정중에 자리하시어 지상의 잠의원인 신시가 열린다는 소리인데 천하의 백성과 재물이 모인다는 뜻으로 대개 서합궤에서 취한다는 뜻이니 오로봉전 20일이 아니라 오로봉전 태전이라는 말씀과 그 맥락이 같으며 또한 이 시기는 사오미 계명장의 시간대를 암시합니다. 이리 되면 이는 다시 21번째 서합궤의 의미로 연결되는데 서는 씹다, 삼키다의 뜻이고 합은 입 다물다의 뜻입니다. 서합의 잡궤전에 서합은 식야라고 한 것을 보면 입안에서 이물질은 걸러내고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위장으로 넘기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는 식이라는 서합의 상은 평장에서 죄인을 추국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선악공판의 과정과도 흡사하니 평이용옥이라 하여 서효동에 자리한 오왕극이 드러나는 이면에서 천지의 옥사가 진행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에 담겨있는 뜻을 풀어 내다보면 결국 일중위시 교육퇴 재출진의 시간까지 달려가게 되는 사오미 계명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 한 글자에 함축되어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도의 내력이 이와 같습니다. 작년 갑진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 대한도 개도 천지 고사치성을 모신 후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다음날 105주년을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일에 정확히 대한도 창도 취지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상제님께서 박적과 화를 준비하시어 옥거리 사정에 이르신 3월 삼진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무진 기두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받들어 행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동지한식 배고제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건 그로부터 넉 달이나 지난 작년 7월 7석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에피소드는 혼백 동서남북에 싣게 되니 이 정도로 매듭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공유하신 동지한식 배고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렸다면 고수부님의 말씀 선천운수 궁80 달80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동지한식 배고제와 연결된 전체 구절 중 7월 7석 3호야에 대해서는 대안도 길라잡이 2편 천하사는 어찌 되오리까에서 흑호증 하도립 청룡제와 원년의 구절을 예시로 들며 일부 내용에 대해 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동지한식 배고제의 핵심 기초는 7월 7석 3호야에 벌어진 대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르봉전 20일은 그 대사가 진행되는 콩밭에 대한 내용이며 또한 3인동행 70리는 콩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서울인 기준점까지가 70리라는 얘기로 구절의 맥락은 서로 일관되게 이어져 있습니다. 두 주제가 연결될 때 나머지 두 구절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선천운수 궁80 달80이라 하신 강태공 도수에서 이 80에 대한 의미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물탕 80첩, 복중 80년 신명, 성리대전 80권, 장광 80리, 강동 80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신사명으로서 환극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하였으니 선천운수 궁80 달80은 상제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궁80은 선천태극이신 상제님이요. 달80은 환극의 열매가 되어 다시 오시는 상제님이시죠. 그렇다면 고수부님께서 선천운수 궁80 달80이라는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이 문제를 잘 음미해 보면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신서인 천부경이 8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앙에 원방각의 합수라 하여 태극의 자리인 대삼합인 6을 제외한 나머지 80수는 환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극이 환극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운동의 구심점인 태극이 있어야 용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청나라는 청나라여 중국이 아니니라. 내 세상에는 내가 있는 곳이 천하의 대중환이라 하셨습니다. 환극, 곧 임금이 다스릴 나라가 없고 다스릴 영토가 없다면 왕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뭐죠? 태극 형상의 선을 그은 천하의 대중화 이 삼천리 강토가 바로 지구촌의 구심점인 도주국으로서 1만 나라를 살리는 부모의 격인 태극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대중화를 발판으로 1만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왕 곧 환극이 지상의 조화정부를 열어 정사를 펼치십니다. 성경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나오는 바로 그 분이 달 80의 환극으로 오시는 상제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점은 일제에 빼앗겼던 이 나라를 언제 찾았냐는 것입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8월 15일에 이 땅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선천운수 궁80 달80이라는 말씀에서 이 80의 기산점은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강태공이 태어나서 80살이 되도록 궁하게 살았으나 나이 80의 문왕을 만나 등용되면서 주나라를 세우고 후반들어 부귀를 누리며 살았다는 옛 고사에 빗대하신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2025년 을사년 8월 15일은 해방 이후 만 80년이 꽉 차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하시는 상제님 말씀처럼 이 환극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매숭자의 도통맥을 잇는 공사를 상제님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노자를 두고 공사를 보셨습니다. 덕포옷의 인기여인 복중 80년 신명 덕을 세상에 펴라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노자는 제 의미 뱃속에서 80년을 살다 태어났느니라 신명. 덕포옷의 인기여인은 흑호증 하도립 청룡제와 원년인 이민년으로 이해의 7월 7석 사보야는 붉은 닭의 날인 정유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중에서 80년을 공을 마셔 기른 신명이 다스릴 국호가 지어진 때가 아닙니까? 이상 선천운수 궁80 달팔십 지금운수 동지한식 백오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대해 수없이 나오는 얘기들 중 이처럼 대한민국을 나무에 비유했을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열매 자리에 대해 운을 뗀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건국하심은 하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탕무혁명이라는 천명에 순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 호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 열리는 가운데 각자 열매 맺을 자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